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매 순간순간 현명한 선택을 해왔다고 자부했었거든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저만큼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후회뿐인 인생이더라고요. 비록 제 얼굴에 침만 뱉는 사연이겠지만 반성하는 의미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해요. 저를 욕하시고 비난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려 노력하는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네요. 저희 부모님은 동네에서 제법 규모가 있는 베이커리를 운영하시다가 얼마 전에 가게를 파시고 지금은 집에서 쉬고 계십니다. 두 분 모두 어려운 집안에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언제나 절약하며 살아오신 분들이세요. 하지만 자식 교육만큼은 과감하게 지원해 주셨는데 덕분에 저는 대학교 때 미국으로 1년 동안 어학연수도 다녀올 수 있었네요. 그리고 거기서 남편을 만났고요. 사실 남편과 연인이 되고 데이트를 할 때만 해도 저는 남편이 잘 사는 집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매일 저녁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보태고 있던 저와는 달리 남편은 경제적으로 그닥 어려움을 겪지 않아 보였거든요. 입는 옷이며 돈 씀씀이가 장난 아니었다고 할까요? 거기다 데이트를 할 때마다 항상 유명한 레스토랑에 저를 데리고 가줬고 리스이긴 하지만 외제차도 몰고 다녔으니까요. 1년의 어학연수 기간 동안 맺어온 남편과의 연애는 한국에 돌아와서도 변함없이 이어졌고 나름 오랜 시간 동안 연인 사이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쌓였을 즈음 남편이 저에게 결혼하자고 청혼을 하더라고요. 별다른 고민 없이 좋다고 했습니다. 연애하는 내내 남편이 저에게 보여줬던 모습만 놓고 보면 앞으로 저와 함께 가정을 꾸릴 만큼 괜찮은 남자라고 판단이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그동안 제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었네요. 사실 남편과 사귀며 알고 지내온 시간이 짧은 것도 아닌데 저는 한 번도 남편 집에 찾아가 본 적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였지만 그보다 제가 보수적인 성격이다 보니 괜히 결혼을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남자 쪽 부모님을 만난다던가 그 집에 찾아가는 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뒤에는 당연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양가 부모님을 찾아뵙는 거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그러다 때마침 시어머니께서 얼굴 보고 싶다고 날 잡아서 저녁이나 먹고 가라고 하시길래 과일 바구니 하나 사들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뭐 연애할 때만 해도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강남에 있는 브랜드 아파트에서 산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시부모님 댁이라고 찾아간 곳은 강남은커녕 서울 외곽에 있는 노후된 동네였죠. 그렇다고 사는 동네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잘못된 건 저도 인정해요. 하지만 조금 의아한 생각은 들 수 있잖아요. 아무튼 차가 다니기도 힘든 골목을 한참 들어가고 나서야 그제야 시부모님 댁이 나오더라고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삐까뻔쩍한 주상복합 같은 집을 기대한 건 아니지만 그동안 자랑처럼 해오던 말과 상당히 괴리감이 있었으니까요. 제 생각을 눈치를 챘는지 어쨌는지 남편이 자연스럽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원래 살던 아파트는 지금 세를 주고 있다고요. 다른데 투자하느라 어쩔 수 없이 잠시 나와서 살고 있는 거라며 해명 아닌 해명을 하는데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외제차까지 보여주면서 그게 시어머니가 몰고 다니는 차라는 것까지 알려주더라고요. 노후된 동네에 외제차가 주차되어 있으니 그림이 참 안 어울리기는 했는데 저는 한편으로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건가 하며 오히려 반성을 하기도 했네요. 그렇게 시부모님 댁에 들어서니 시부모님께서 저를 엄청 반겨주셨어요. 저는 저녁을 먹으러 오라고 하셔서 뭔가 집에서 차려 먹을 줄 알았는데 제가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기가 무섭게 저녁은 나가서 먹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다시 향한 곳은 TV에서도 몇 번 소개된 유명 셰프가 있는 레스토랑이었네요.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또 집에 대한 언급을 하시면서 집이야 뭐 잠만 자는 곳 아니냐고 쓸데없이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답니다. 차라리 그 돈을 어디에 투자를 할지 궁리하며 살아야 재산을 늘릴 수 있다 하시대요. 한마디로 돈이 돈을 번다는 뭐 그런 흔한 이야기였습니다. 시부모님과는 첫 만남이었는데 저한테 궁금하신 건 별로 없으신 것 같았어요. 저에 대한 별다른 질문도 하지 않으셨고요. 그나마 저희 부모님 직업이나 배경은 좀 여쭤보신 게 전부였죠. 그날이를 저희 부모님께 하나하나 세밀하게 전달해드리니 친정 부모님은 여러모로 사돈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이미 제 남편의 씀씀이에 대해서 걱정하시던 부모님이었던 터라 남편의 부모님까지 그런 건 아닌가 싶으셨던 거죠. 이때 친정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좀 더 기울였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후회할 일은 없었을 텐데 이때 저는 이미 이성을 잃었던 것 같아요.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처럼 저희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까지의 과정은 그럭저럭 순탄한 편이었는데 다행히도 성대한 결혼식보다는 간소하지만 의미 있게 하고 싶다는 제 의견을 시부모님께서도 존중해 주셨거든요. 하지만 사실 이것도 저를 위해서 그러신 게 아니라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되었네요. 저희 엄마에게는 가까이 지내는 친구분들이 꽤 많으신데 저도 그분들을 이모라고 부르며 잘 따랐고요. 그런데 제 결혼식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한 분이 저희 시어머니를 보더니 자꾸 어디서 본 것 같은 사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결혼식 당일이야 제가 무슨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었죠. 문제는 결혼식을 치르고 며칠이 지났을 무렵 저희 엄마가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혹시 니네 시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인지 아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제가 아는 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젊을 때는 옷가게를 크게 해서 돈을 많이 버셨고 그 뒤로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이죠. 근데 저희 엄마가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 기회가 되면 제대로 확인 한번 해보랍니다. 엄마가 알려준 시어머니의 과거는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너무도 달랐어요. 원래 세탁소를 하셨다는데 아무래도 동네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다 보면 자연스레 알고 지내는 동네 아줌마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렇게 자주 어울려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끼리 계모임이다 뭐다 서로 돈을 빌려주고 빌리기도 하면서 판을 크게 키우다가 갑자기 시어머니가 파산 신청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저희 엄마 지인분이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같은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알아봤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 머리가 어질어질해졌어요. 늘 정직과 성실을 강요하시던 저희 친정부모님께서도 그런 사람이랑 사돈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나셨을까 죄송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일단 남편이 오면 확실하게 물어보고 판단하자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남편에게 조심스레 제가 들은 이야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말이 돈 문제야 원래 어른들 사이에 늘 있는 거 아니겠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문제는 좀 확실하게 알고 싶다고 재차 물었더니 남편이 기분이 좀 상했나 봐요. 저더러 직접 물어보랍니다. 자기가 아는 한 자기 엄마는 잘못한 게 없다고 법적으로도 문제된 게 없었답니다. 더 이상 남편은 말할 기미가 안 보였기에 저는 곧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죠.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만 말씀해달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금도 불편한 기색 없이 남편과 비슷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원래 돈 문제로 오해가 생기는 법이라고 그거야 자신의 개인적인 일이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네요. 너네한테 피해줄 일은 절대 없을 거라는 말씀까지 함께해요. 괜한 소문으로 쓸데없는 걱정할 시간에 너네들 앞가림이나 잘하라고 하시더군요. 결국 남편한테도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개인사까지 뭐라고 할 건 아니지 않느냐. 지금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데다 남편도 그런 속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하고는 경제적으로 엮일 마음이 없다. 그냥 자식된 도리만 할 거고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엄연히 별개로 살 거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듣고 나니 딱히 틀린 말도 아니고 실제로 시어머니의 과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피해본 것도 없잖아요. 거기다 앞으로 그럴 일이 생기더라도 제가 정신 바짝 차리면 될 거고 말이죠. 그렇게 시어머니의 과거사는 그냥 그렇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결혼하고 쭉 사는 동안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생기지 않았어요. 남편 말대로 경제적으로도 깔끔하게 분리된 상태로 결혼 생활을 유지했고 시집살이라던가 그런 것도 딱히 없었네요. 그러다 얼마 전 정말 제대로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희는 결혼할 때 전세로 신축 빌라를 구해서 들어왔어요. 솔직히 연애 때만 해도 남편이 부자인 줄 알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연히 집에 대해서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고요. 근데 막상 시부모님 댁을 방문하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모아둔 돈도 좀 있었고 결혼할 당시에 제가 살고 있던 오피스텔 계약이 딱 끝나가던 시점이라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신혼집을 얻는 게 차라리 낫다고 말이죠. 그렇게 제 돈이랑 제 앞으로 받은 대출로 빌라 전세에 살림을 차렸네요.
남편이 모은 돈으로는 가구랑 가전제품을 드리고 나머지 비용은 결혼식에 썼습니다. 시부모님의 상황을 100% 신뢰할 수는 없다 생각해서 처음부터 금전적으로 연결고리를 아예 만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어느새 시간이 흘러 전세 만기일이 다가올 무렵이었어요. 오른 집값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저희 부부는 한 번 더 재계약을 선택했고요. 다행히 저희를 좋게 봐주신 집주인 덕분에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재계약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앞뒤 없이 저희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길래 순간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었죠. 머리가 띵한 게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다 제가 그 돈을 가져가시면 저희는 어디서 사냐고 물어보자. 너무도 당당하게 그럼 시부모님 집으로 들어오면 된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냥 헛소리 마시라고 전화를 끊었어야 하는데 멍청하게도 이어진 제 질문은 이거였어요. 그럼 살림살이들은 다 어떻게 하냐고요. 어머님은 대충 버리랍니다. 나중에 당신이 다시 회복이 되면 더 좋은 걸로 사주신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제서야 조금은 정신을 차리고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생각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은 짜증난다는 소리만 연달아 하시더니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던 남편은 다짜고짜 이사 준비부터 하라길래 미쳤냐고 지금 무슨 헛소리냐고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버럭 화를 내면서 너는 네 시어머니가 감옥에 가도 괜찮냐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건 또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돈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이유가 있겠냐입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통해 대충 상황 파악을 해보니까 시어머니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을 상대로 또 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정상적으로 한 게 아니고 순번이 돌아와서 갯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꼬드겨서 이자를 더 붙여주겠다며 미루는 방식으로 돈을 불려왔던 겁니다. 그 돈으로 투자도 하고 개인적으로 펑펑 돈을 쓰고 그랬는데 동네가 넓어봐야 얼마나 넓겠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란 게 밝혀졌고 결국 단체로 시어머니를 고소를 하게 된 거죠. 합의를 하던 다시 물러주던 어찌되었든 큰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생각해낸 게 바로 저희 전세금을 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전후 사정을 파악하고 나니 저는 더욱더 시어머니와 남편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전세금을 쓸 수 있을 거라는 헛된 희망은 버리시라 단호하게 전달을 했고 어떻게든 알아서 해결하시라고 했습니다. 강남에 아파트도 가지고 계시지 않느냐? 거기다 명품 액세서리도 많으시고 외제차도 있으신데 그런 것부터 정리하셔서 갚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정말 황당한 소리를 하더군요. 그런 것들은 자기가 사업하는데 필요한 물건들이래요. 사람이 돈이 있어 보여야 주변의 사람들이 또 꼬이고 그래야 훈일을 도모할 수 있다나요? 그 말을 듣는데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남편도 옆에서 자기 엄마 편만 들고 있고요. 정말 그 순간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고 너무 큰 실망에 진저리가 처지더라고요. 거기다 남편은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며칠만 기다리라고 그러면 계약 만기일이니까 전세금 받아서 줄기세였는데 시아버지라는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마치 남일 보듯이 내내 가만히만 있었습니다. 뭐 나중에는 파산 신청을 다시 한 해 만에 자기들끼리 아주 난리더군요.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 집 전세금은 못 준다 버텼고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째려보시면서 꺼지랍니다. 저같이 매정하고 무서운 며느리는 처음 봤다며 어떻게 가족이 힘든데 모른 척 할 수가 있냐네요. 저는 속 시끄러워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고 곧이어 남편이 따라 들어오더군요.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 거실 소파에 그냥 앉아서 남편을 쳐다보고 있는데 시어머니와 자신은 아무 연관이 없을 거라는 식으로 떠벌렸던 게 전부 저를 안심시키기 위한 개수작이었다는 사실에 마음 한구석에서 분노와 울분이 동시에 치솟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보다 저렇게 생각 없는 남자와 여태껏 어떻게든 함께 살려고 노력했던 등신 같은 제 자신에게 더욱더 화가 났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비열하게 웃으면서 괜히 이혼 같은 거 해봐야 저만 손해랍니다. 재산 분할 자신 있냐고 겁을 주면서 어차피 제가 고를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는 전세금을 빼서 시어머니에게 갖다 바치는 거래요. 어차피 이혼하게 돼도 유책 사유가 애매한 거 모르냐고 그러니 얼른 마음 고쳐먹으라며 시어머니가 우리 돈으로 다시 일어나는 걸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의 뻔뻔한 그 말을 들으니 저는 더더욱 무슨 일이 있어도 이혼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다행히 제 생각보다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 많았어요. 제 핸드폰이 자동 녹음이 되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아무튼 법원은 저희 편이 되어줬습니다. 전세보증금은 결혼 전 형성된 저희 재산으로 인정받아 고스란히 가져올 수 있었고, 오히려 남편에게서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거기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주장하던 세를 주고 있다던 강남의 아파트는 존재하지도 않더군요. 이미 파산 신청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충분히 눈치챌 수 있었을 텐데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던 사실을 몰랐다니 정말 저같이 멍청한 인간이 또 있을까요? 재판 과정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벼랑 끝에 몰린 남편과 시가 식구들은 개인회생을 시도했답니다. 하지만 이미 한 차례 개인회생 후 면책을 받은 이후였기 때문에 두 번째 심리는 아주 엄격하게 이루어졌고 유일한 동아줄 같았던 개인회생 신청은 끝내 기각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 몰상식한 가족들은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고 하는데 한때 가족관계였던 사람들이 거짓골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그 어떤 미련이나 죄책감 또한 들지 않네요. 그동안 받아왔던 저의 고통이나 상처는 그 어떤 걸로도 보상받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 소식이 조금이나마 제 속을 후련하게 만들어주긴 했습니다. 선택의 순간들에서 저처럼 오답만 고를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제 처지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말씀하셔도 할 말은 없네요. 하지만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제대로 살아보려 노력하는 제게 따뜻한 한마디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네요.